지난 주말 중국이 최고위급 군 지휘관에 대한 수사를 발표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시진핑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 숙청의 규모와 속도를 보면서 언제인가는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요하, 장유샤라는 인물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이는 단순한 부패 척결이 아니라 중국 정치 체계 내에서 권력이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중국 국방부가 토요일 발표한 성명서는 극도로 간결했다. 장유하와 류절리 장군이 심각한 규율 위반과 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한 줄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뒤에는 수개월, 어쩌면 수년간 진행되어 온 정치적 계산과 권력 투쟁이 숨어 있다. 장유하는 누구인가? 그는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과 함께 혁명을 치른 장종신의 아들이다. 두 가문은 샨시성 출신으로 1930년대부터 공산당 혁명에 함께 참여해온 혈맹 관계였다. 장유하와 시진핑은 말 그대로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의형제였다. 이러한 인물이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중국 정치에서 혈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연대가 더 이상 절대적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족 관계를 이해하려면 중국 공산당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장종윤과 시중윗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그들은 마오쩌둥의 추수봉기에 함께 참여했고 대장정의 고난을 함께 견뎌냈다. 국공내전 시기에는 제 야정군에서 장종웨큰 사령관을, 시중웨큰 정치위원을 맡으며 생사를 함께했다. 이들 사이의 유대는 단순한 정치적 동맹을 넘어서는 전우회였다. 이런 역사적 배경은 장요하가 단순히 시진핑의 측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만의 정치적 정통성과 군부의 네트워크를 가진 독립적인 인물이었다. 바로 이 점이 그를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을 수 있다. 나는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본다. 왜 하필 지금인가? 장요하는 인민해방군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전 경험을 가진 지휘관이었다. 1979년 중국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고 1984년 라오산 전투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했다. 현재 중국 군부 고위층 대부분이 실제 전쟁 경험 없이 승진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이력이다. 그런 그가 제거되는 순간은 중국 군부에서 마지막 남은 전쟁의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장요하의 군사적 경력이 단순히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2000년 제13집단군 군장을 시작으로 2007년 선양군구 사령관, 2012년 총장비부 부장을 거쳐 2017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오르기까지 중국군 현대화의 핵심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 특히 그가 담당했던 장비 개발 분야는 중국군이 미군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해온 영역이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장요하가 대한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을 총괄했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미국 항공모함을 모방한 표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항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력 건설 과정이었고 장요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산 증인이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시진핑이 2027년까지 군 현대화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이후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전을 경험한 지휘관은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장요하는 전쟁의 실제 비용과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는 시진핑의 군사적 야망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장요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정치적 파벌 형성, 리상푸 국방부장 임명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그리고 가장 충격적으로는 중국 핵무기 관련 기밀을 미국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핵 기밀 유출 의혹은 단순한 부패 사건을 넘어서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다. 이런 혐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인다. 정치적 파벌 형성이라는 혐의는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심각한 죄목 중 하나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부패를 넘어서 당의 통일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장요하가 실제로 파벌을 형성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시진핑과 다른 의견을 가졌느냐는 점이다. 리상푸 임명 과정에서의 뇌물 혐의도 단순하지 않다. 리상푸는 2023년 국방부장으로 임명된 후 몇 달 만에 숙청당한 인물이다. 그의 임명과 숙청 과정에서 장유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중국군 내부의 권력 역학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만약 장유하가
리상푸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면 이는 그의 인사 판단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러한 혐의들이 실제 사실인지 아니면 제거를 위한 명분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중국 정치에서 고위 인사에 대한 부패 혐의는 종종 정치적 숙청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진짜 문제는 혐의의 진위가 아니라 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장유화를 제거해야 했는가 하는 점이다. 장유화의 몰락은 중국 군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큰 변화의 한 부분이다. 2022년 20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이 중앙군사위원회에 임명한 6명의 장성 중에서 장유화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이 모두 숙청당했다. 류전리, 허웨이둥, мя오화, 리상푸까지 줄줄이 제거된 상황에서 장유화마저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중국 군부 지도부의 사실상 전면 교체를 의미한다. 이런 대규모 숙청의 배경에는 중국군 내부의 복잡한 파벌 구조가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군은 지역별, 출신별로 다양한 네트워크가 공존하는 조직이었다. 부젠파, 산둥파, 리아오닝파 등으로 불리는 이런 네트워크들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시진핑은 이런 다원적 구조를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단일 체계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숙청된 고위 장성들 중 상당수가 푸젠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푸젠성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양안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 지역 출신이나 이 지역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장성들이 대거 숙청된 것은 대만 정책을 둘러싼 내부 이견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대규모 숙청이 중국군의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대는 위계 질서와 경험의 축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고위 지휘관들이 연쇄적으로 제거되면 지휘체계의 안정성과 작전 수행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대만 침공과 같은 복잡한 양서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지휘부 공백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시진핑이 군부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의도로 시작한 숙청이 결과적으로는 대만 침공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 임명되는 지휘관들은 실전 경험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시진핑의 눈치를 봐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들은 군사적 현실보다는 정치적 올바름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변화가 대만 해협의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지휘관들이 바뀌면서 기존의 작전 계획과 절차에 대한 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진핑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가진 새로운 지휘부가 더욱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대만 침공이 중국에게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과 직결된 정치적 프로젝트다. 시진핑이 중국몽의 핵심으로 제시한 민족 통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군부 숙청은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나는 이런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정치에서 군부의 역할은 단순히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을 넘어선다.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의 군대이며 당의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기구다. 시진핑이 군부 숙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은 대외 전쟁 능력의 강화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의 제거일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장유화의 제거는 시진핑 체제의 성숙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집권 초기에는 기존 네트워크와 인맥에 의존해야 했던 시진핑이 이제는 혈맥마저 제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확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마오쩌둥 이후 중국에서 개인 독재가 다시 공고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권력 집중이 반드시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중국 정치사를 보면 과도한 권력 집중은 종종 정보의 왜곡과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이어졌다. 마오쩌둥 시대의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고려할 때 시진핑의 절대 권력 확립이 중국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장유와 같은 인물의 제거가 중국 정치 엘리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아무리 가깝고 신뢰받는 관계라도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다는 공포감은 정치 문화 전체에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보다는 수동적이고 수능적인 태도를 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절대 권력의 확립이 반드시 체제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충성심만을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시스템은 정보의 왜곡과 현실 인식의 오류를 낳기 쉽다. 시진핑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장유와 같은 인물이 사라지면 그 주변에는 오직 긍정적인 보고만 들려올 것이다. 이는 대만 문제에서 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만 침공은 중국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도전이다. 실패할 경우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시진핑 주변에 현실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장유아의 재건은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군부는 전통적으로 중국 정치에서 강력한 이익 집단이었다. 이들이 시진핑의 정책에 대해 완전히 순응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만 침공과 같은 고위험 정책에 대해서는 군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진핑이 군부의 이런 저항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려 하는가 하는 점이다. 장유화 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 전체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그 메시지는 명확하다. 정치적 충성심이 군사적 전문성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중국군의 실제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지휘체계의 혼란과 경험 있는 지휘관들의 부재로 인해 전력 손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진핑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가진 새로운 지휘부가 구축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지휘부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더 넓은 지정학적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군부 숙청은 단순히 중국 내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미중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는 변수다. 중국군의 지휘 체계가 불안정해지면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도 따른다. 내부적으로 압박을 받는 지도자는 종종 대외적인 모험주의로 관심을 돌리려 한다. 시진핑이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대외 정책의 성과로 상쇄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만 해협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중국의 주변국들도 이런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도,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중국의 군사적 역량 변화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군 내부의 혼란이 이들 국가의 안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중국군 지휘부의 교체는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군 지도부가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동시에 중국의 주변국들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대만은 중국군 내부의 혼란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은 내부 결속을 과시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도치 않은 충돌이나 오산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장유화 사건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 정치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혈연과 개인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정치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중국 정치 엘리트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된다. 이는 체제 내부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더욱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정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정치적 위축은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제안보다는 안전하고 보수적인 옵션들이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국력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장유화의 몰락은 시진핑 체제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준다. 절대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충성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사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복잡한 국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결정이다. 시진핑 주변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정책은 점점 더 이데올로기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대만 문제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장유화를 대체할 새로운 군부 지도자들이 어떤 인물들인가 하는 점이다. 이들이 시진핑의 측근 출신인지
아니면 전문성을 인정받은 직업 군인들인지에 따라 중국군의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또한 이런 인사가 중국의 대외 정책, 특히 대만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 현재 중앙군사위원회에는 장성민만이 유일한 군인 출신 위원으로 남아있다. 이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를 단 한 명의 고위장성이 관리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시진핑은 조만간 새로운 인사를 단행해야 할 것이고 이때 누가 선택되느냐가 향후 중국군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이런 급격한 변화가 중국군의 사기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이다. 군대는 위계 질서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고위 지휘관들이 연이어 숙청당하는 상황에서 하급 장교들과 병사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혼란은 상당할 것이다. 이런 내부 동요는 실제 작전 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군부 숙청이 아니라 중국 정치 체제의 근본적 변화다. 개혁 개방 이후 구축된 집단 지도 체제가 개인 독재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충돌의 한 단면인 것이다. 이런 변화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 궤도에 올라섰다는 점이다. 이런 체제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중국 인민일 수 있다. 권력 투쟁과 정치적 숙청에 몰두하는 지도부는 민생과 경제 발전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다. 이미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 인구 감소, 기술 봉쇄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안정성마저 흔들린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또한 이런 변화는 국제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은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험 요소가 된다. 특히 핵보유국인 중국에서 권력 투쟁이 격화될 경우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결국 장요와 한 사람의 몰락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그것이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는 액통경의 경고가 21세기 중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그리고 이 교훈은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와 사회가 경계해야 할 보편적 진리이기도 하다.